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떤 확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확신이 끝내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34해를 살면서 내가 내린 선택 중에 후회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이상하게 그 어느 쪽에도 넣지 못한 채 마음 한쪽에 그냥 놓아둔 것이 하나 있다. 제주도에 가지 않기로 한 일이다. 항공권도 예매했었고 호텔도 잡아두었고 심지어 렌터카 예약까지 끝난 상태였는데 나는 출발 이틀 전 밤에 그 모든 것을 취소했다. 위약금도 냈다. 그 돈이 아깝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아깝기는 했지만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얼마 전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가자, 내일 당장 하고 웃었고 다른 한 사람도 웃으면서 미쳤어. 근데 좋아하고 대답했다. 별것 아닌 대화였다. 친구끼리 흔히 할 수 있는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 갑자기 가자라는 말이 귓속에서 한참을 맴돌았고 집에 와서 현관불을 켜는 순간에도 아직 그 말이 떠나지 않았다. 수연이가 나한테 했던 말도 정확히 그거였다. 갑자기였다. 수연이와 나는 대학교 때부터 알았고 졸업 후에도 한동안 자주 만났는데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뜸해졌다가 완전히 끊겼다. 누가 먼저 연락을 안 한 건지 따지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단절이었다. 2년 정도가 그렇게 지나갔고 나는 수연이 없이도 내 일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연이한테서 카카오톡이 왔다. 나 갑자기 제주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 나 혼자 가기 좀 그렇거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의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반가움이 있었고 동시에 내 안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것이 수축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수연이의 메시지에 좋아, 언제? 라고 답장을 보낸 건 거의 반사적이었다. 오래 연락 못해서 미안했던 마음도 있었고 제주도라는 말 자체가 주는 가벼운 설렘도 있었다. 일정을 맞추고 항공권을 예매하고 숙소를 잡는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수연이는 그 과정에서 예전처럼 활기차 보였다. 카카오톡으로 호텔 사진을 보내면서 여기 오션뷰 대박이다라고 했고 나도 기대가 되었다. 문제는 항공권 결제를 마친 그날 밤부터였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2년 전 수연이의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던 일이 떠올랐다. 수연이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나에게 혹시 수연이와 최근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면서 수연이가 좀 많이 힘든가 봐 하고만 말했다. 그 뒤에 수연이의 다른 친구를 통해서 수연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괜찮았다는 말도 함께 수연이는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모른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천장에 불빛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왜인지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수연이의 일을 떠올렸으니 기분이 안 좋은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종류의 불편함이 아니었다. 뭔가 더 구체적인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한 불안이었다. 냉장고가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평소에는 그 소리를 의식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날 밤에는 그 진동이 방 전체로 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1시 42분이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는데 몇 분인지 모를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핸드폰을 보니 1시 45분이었다. 2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한다는 것. 그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백이 있을 수 있고 그 공백을 건너서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일 수도 있다. 나도 수연이가 그런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 그 해석을 거부하는 감각이 자꾸만 올라왔다. 그것은 생각이라기보다 몸의 반응에 가까웠는데 목 뒤쪽이 뻣뻣해지면서 어깨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내가 이를 악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턱에서 통증이 느껴진 뒤였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건너편 아파트의 불 꺼진 창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가끔씩 한두 개의 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기에도 잠 못 드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컵이 스테인리스에 닿는 소리가 새벽의 정막 속에서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수연이한테 왜 갑자기 제주도에 가고 싶은 건지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아무것도 아닌 대답을 듣고 나면 내 안에 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질 것 같았다. 수연이가 그냥 가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면 나는 그 그냥을 믿지 못할 것이었고 그렇다고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수연이는 아니, 없어라고 할 것이었고 나는 그 없어도 믿지 못할 것이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집중이 되지 않았다. 모니터를 보면서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른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수연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이 2년 전이었고 그 이후 수연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치료를 받았는지, 약을 먹고 있는지, 직장에는 다니고 있는지 아무것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2년 만에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12시 11분이었다. 밥을 먹고 올라오면서 또 시간을 확인했다. 12시 47분이었다. 오후에도 계속 시간을 보았다. 2시, 3시, 4시 23분. 시간이 지나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수연이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과 전화를 해서 뭘 말할 건데 라는 생각이 번갈아 왔다. 그때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20대 중반이었을 때 내가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한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만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때의 나도 알고 있었다. 수연이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수연이와 단둘이었고 내가 먼저 꺼냈다. 나 가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라고 말했고 그 내려놓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수연이는 바로 알아들었다. 그런데 수연이의 반응이 이상했다. 보통은 놀라거나 말리거나 걱정하거나 최소한 당황하는 표정을 지을 텐데 수연이는 그러지 않았다. 마치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치,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다 끝나면 어떨까 하는 거라고 했다.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위로인 건지 동의인 건지 나는 판단하지 못했다. 수연이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 속에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일종의 안도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확인하는 것 같은. 소파에 앉아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니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실내 온도가 낮은 건 아니었는데 손끝부터 차가워지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감각이 있었다. 2년 전 수연이의 시도. 그보다 훨씬 전에 내가 수연이에게 했던 이야기. 수연이가 그때 보였던 반응. 그리고 2년의 침묵 끝에 갑자기 찾아온 제주도 여행 제안. 이 선택을 하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정확히 그때 처음 떠올랐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자신에게도 분명하지 않았다. 여행을 취소하면 수연이와의 관계가 다시 끊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내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다른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수연이가 혹시 이 여행에서 나와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무언가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순간 나는 호흡이 짧아졌고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밀어낼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찬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세면서 누워 있었다. 300번쯤 세다가 멈추었고 얼마 뒤에 다시 세기 시작했고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새벽에 핸드폰을 들어 항공사 앱을 열었다. 예약 내역이 화면에 떴다. 김포에서 제주 이틀 뒤 오전 10시 45분.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앱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열었다. 취소 버튼이 어디 있는지 확인만 하고 또 닫았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천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이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있었다. 출발 하루 전 낮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옷을 넣어야 했지만 캐리어를 열어놓은 채로 한참 동안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빈 캐리어의 안쪽 천이 짙은 회색이었고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결국 옷 두어 벌을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그리고 또 넣었다. 내가 수연이에게 전화를 건 건 그날 저녁이었다. 통화 연결음이 4번 울렸고 수연이가 받았다. 야, 내일 진짜 신난다. 수연이의 목소리는 밝았다. 평범하게 밝았다. 거기에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다. 나는 나도라고 대답했고 짐 챙겼냐는 이야기를 했고 내일 공항에서 몇 시에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다. 통화는 7분쯤 이어졌고 끊은 뒤에 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다. 수연이의 목소리에서 아무것도 읽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건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잘 숨기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 밤 나는 결국 항공권을 취소했다. 호텔도 취소했다. 렌터카도 취소했다. 취소 확인 이메일이 연달아 3개 도착했고 나는 그 이메일들을 읽지 않은 채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수연이에게는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진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거짓말이었다. 수연이는 진짜? 너무 아쉽다라고 답장했고 그 뒤에 슬픈 표정의 이모티콘을 하나 붙였다. 나는 다음에 꼭 가자라고 보냈고 수연이는 응이라고만 답했다. 그 다음 날 수연이가 제주도에 갔어야 할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나는 출근을 했고
평소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점심도 먹었고, 오후 회의에도 들어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내게 안도를 주어야 했는데 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불안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불안의 형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마치 시험지를 제출한 뒤에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과 비슷했다. 내가 맞는 답을 쓴 건지, 완전히 틀린 답을 쓴 건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 그 모르는 상태가 불안한 것이었다. 수연이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오후 내내 맴돌았다. 잘 도착했어? 라고 한마디 물어보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수연이가 괜찮다는 대답을 하면 그때야 나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이었고 그렇게 안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수연이를 의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 인정이 두려웠다. 퇴근 후 집에 와서 현관문을 닫으니 집안의 고요함이 묘하게 비어 있었다. 신발을 벗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제주도에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방에서 수연이와 웃고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혼자 원룸 현관에 서 있고 수연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흘이 지났다.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나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수연이가 카카오톡으로 제주도 사진을 몇 장 보내왔다. 바다 사진이었고 카페에서 찍은 음료 사진도 있었고 어딘가에 돌담길 사진도 있었다. 혼자 왔는데도 좋더라라는 말과 함께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수연이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려 했다. 사진 속의 하늘은 맑았고 음료 위에는 크림이 올라가 있었고 돌담 사이로 풀이 나 있었다. 전부 평범했다. 평범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길 바랐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사진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자각이 가시지 않았다. 이쁘다. 다음에 같이 가자 하고 답장을 보냈고 수연이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고 그것으로 그 대화는 끝이었다. 돌이켜보면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내 안에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첫 번째는 수연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은 직후였다. 수연이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판단 앞에서 나는 꽤 오래 서 있었다. 수연이가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오랜만이야, 잘 지내? 라고 연락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그렇다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수연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들추는 일이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두려웠다. 전화기를 들고 수연이의 이름을 띄워놓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화면 위에 수연이 이름 석자가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웠느냐면 수연이가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바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고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몇 달 뒤였다. 수연이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게시물이 올라왔다. 평범한 일상 사진이었는데 나는 그 사진 아래에 댓글을 달까 말까를 고민했다. 하트를 누르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뭔가 말을 건네야 하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민이 피로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때의 두려움과는 결이 달랐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지침에 가까웠다. 수연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를 찾아오는 이 무거운 감각이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었다. 수연이의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확인했을 때
내가 마주해야 할 것들에 대한 피로가 뒤섞여 있었고 나는 결국 하트만 눌렀다. 수연이가 그 하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의 나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세 번째는 제주도 여행 제안이 오기 한 달쯤 전이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수연이가 요즘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취미로 뭔가를 시작했다는 것 같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안도해야 했는데 안도보다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잘 지낸다는 말에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기쁨이 오지 않았다. 걱정도 오지 않았고 안도도 오지 않았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느낌만 있었다. 그 무감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내가 수연이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래 긴장한 나머지 감정이 닳아버린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세 번의 선택 모두에서 이유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감각이 있었다. 뭔가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데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 그 감각. 근거가 없는 불안이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 수연이와는 그 뒤로도 간간히 연락을 했다. 빈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수연이가 괜찮아 보이는 날이 많아졌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새 직장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주말에 등산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나는 수연이가 무서웠던 게 아니었다. 수연이를 통해서 과거의 내가 다시 보이는 것이 무서웠다. 내가 20대 중반에 품었던 그 생각을 수연이도 품었다는 사실이 나와 수연이 사이에 어떤 거울 같은 것을 만들었고 그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비쳤다. 제주도에 같이 가는 것이 두려웠던 건 수연이가 나를 그 거울 앞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연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그냥 제주도 여행이었을 수도 있다. 오래 못 본 친구가 바다를 보고 싶어서 혼자 가기 싫어서 나를 떠올린 것뿐이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가장 단순하고 어쩌면 가장 정확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 믿지 못한 이유가 수연이에 대한 걱정이었는지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지금도 경계가 흐릿하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들었던 갑자기 가자라는 말이 며칠간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사라졌다. 양치를 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어제까지 머릿속을 맴돌던 그 말이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안도도 아니었고 해소도 아니었고 그냥 빠져나간 것이었다. 수연이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요즘 어때? 라고 한마디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면 어렵지 않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 그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제주도에 가지 않기로 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만약 갔더라면 수연이와 바다를 보면서 오랜만에 웃었을 수도 있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아무 일도 없이 좋은 여행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내가 수연이에게 미안해지는 부분이 분명 있다. 수연이는 그저 친구와 여행을 가고 싶었을 뿐인데 나 혼자 겁을 먹고 도망친 건 아닌지. 하지만 만약 내 불안이 단지 불안이 아니라 어떤 직감이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나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확실한 건 수연이에 대한 걱정과 수연이를 향한 미안함이 내 안에 같은 크기로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서로를 상쇄하지 못한 채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주 잠깐,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 동안 그때의 취소 확인 화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것은 금방 사라진다. 사라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인데 이건 역시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